우리 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한 달 뒤 우리 집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첫 마디로 한 말은 아빠 미안해요 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그 뒤였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요. 지금도 가끔 이게 정말 내 인생이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당신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분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계신 분들,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꼭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1950년대 후반 경기도 양평의 산자락 아래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비포장도로에 먼지 날리던 시절이었고 하늘 아래 별이 보이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비만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겨울엔 이불 2개로도 추워 발이 시려웠지만 그래도 웃음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재주 좋은 목수였고 어머니는 마을 잔칫날이면 찰밥을 해다 팔았죠. 형제 셋이었는데 다들 배고프다며 잠 깨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는 다녔지만 중학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하더군요. 만보가, 이제 내가 돈 벌어야 된다. 서울 친척 댁에라도 보내줄게. 그렇게 14살 어린 나이에 양평에서 서울까지 혼자 올라왔습니다. 서울역 근처 시장통, 그 복잡한 골목 끝에 있는 김밥집. 거기서 막내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김밥이라는 게 참 단순해 보이는데 그 안에 정성과 노동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김밥 재료 다듬고 밥에 식초 섞고 김 구워서 하나하나 말고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김밥집 주인 아주머니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야, 그 손으로 장사하겠냐 하며 소리쳤죠. 가끔 그 소리에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5년을 일하다 20살 되던 해 조금 모아둔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서 자취방 하나 얻고 작은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메뉴는 김밥, 떡볶이, 순대. 지금 생각하면 참 단출한 메뉴였지만 그땐 내 모든 걸 건 시작이었죠. 하지만 장사는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을 때도 있었고 남은 김밥을 혼자 씹으면서 이래서 누가 먹을까 싶어 한숨 쉬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내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명자였습니다. 네, 아내요. 영자는 내 포장마차 옆에서 순댓국을 팔던 아가씨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인사만 하다가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영자가 우산 없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걸 보고 김밥 한 줄 쥐어줬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영자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장사가 안 된 날엔 순댓국 남은 걸 담아주며 말하곤 했죠. 그래도 먹어야 힘이 나요. 김밥 장사 언젠간 잘 될 거예요. 오빠는 손이 정직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내 주머니를 탓하지 않았고 매일 같이 웃어줬습니다. 그렇게 새빵살이부터 시작한 결혼 생활. 그 시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겨울이면 전기장판 하나에 둘이 꼭 껴안고 잡고 가습이 아낀다고 냄비에 물 끓여서 방에 놓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명자는 언제나 웃었습니다. 결혼 2년째 우리 부부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딸, 소정이요.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나는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김밥 팔아서 번 돈으로 분만비 내고
영자가 아기 안고 웃을 때, 그래, 이 아이만 잘 키우면 인생 성공한 거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소정이는 참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말이 없었고, 항상 나랑 명자 사이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던 아이였죠. 장사를 하느라 나는 늘 바빴지만 아침에 학교 가는 딸 머리를 쓰다듬고 밤늦게 돌아온 딸 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였죠. 소정이 중학교 입학할 때 아내랑 고기 반찬 아예 끊었습니다. 한 달 식비 줄여서 학원비 만들려고요. 딸 고등학교 졸업할 땐 김밥값 500원 올릴까 밤새 고민했어요. 그만큼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돈 말곤 없다는 현실이 늘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도 소정이는 늘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난 우리 집 김밥이 제일 맛있어. 친구들도 나 김밥집 딸이라고 부러워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웃음이 있었던 세월. 몇 번의 장사 실패도 겪었고, 겨울철엔 장사가 안 돼서 며칠 굶은 적도 있었지만, 우리 부부는 결국 양평시장 골목 어귀에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만복김밥. 그 간판을 달던 날, 나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장사는 점점 잘 됐고, 영자는 가게에 앉아 손님들과 수다 떨며 일했고, 나는 주방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정이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명자랑 막걸리 한잔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사람 다 됐네. 우리도 성공했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데려올 남자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산산조각 날 거른거려. 그 남자가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입후, 말도 참 잘하던 남자. 딸 손잡고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나 이제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모든 불안한 감정을 눌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정성껏 준비했고 김밥집 단골들도 와서 박수 쳐줬습니다. 나는 딸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소정이가 결혼한 지 채 반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딸의 연락이 부쩍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았고 명절이 돼도 얼굴 한 번 보이질 않더군요. 아내 명자는 말없이 식탁에 숟가락만 놓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프기라도 한 걸까? 그렇게 걱정만 하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민석, 그러니까 내 사위라는 자가 검은 정장을 입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더군요. 장인어른 소정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뭐라고? 사망한 지 나흘 됐습니다. 장례는 서울에서 조용히 치렀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관도 열지 않고 바로 화장했습니다. 그 순간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영자는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소정아. 내 새끼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정이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사진 한 장 달랑 놓인 영정 앞에서 그 아이 이름만 수없이 불렀습니다. 며칠 동안 김밥집도 닫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와 위로해줬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멍한 눈으로 집 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소정이 장례가 끝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민석이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검은 양복 차림이었고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소정이가 생전에 유산을 남겼습니다. 보험금, 적금, 위로금 합쳐서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 돈 두 분 앞으로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영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소정이가 그런 걸 남기고 갔어.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이사위란 사람이 딸 잃은 부모 생각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민석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심합니다. 어르신들 명의로 된 집이나 통장은 위험해요. 제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믿고 맡기세요. 제가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소정이가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재산 얘기를 꺼내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영자 앞에선 살가운 척.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하며 밥상도 차리고 김밥집 앞까지 나와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하며 쇼핑백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노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던 내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만복 씨 맞으시죠? 오늘 집에 이상한 일 없었습니까? 현관문이 열린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이 벌어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니 서랍장은 열려 있고 문서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숨겨두었던 금고 속 현금 3천만 원과 내 땅 문서 한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근데 어떻게 금고 위치를 알았지? 현관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외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민석. 하지만 나는 당장 그에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짚은 거라면 괜한 분란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명자가 말렸습니다. 아직은 증거 없잖아. 우리 딸이 사랑했던 사람이야. 우리 잘못한 거면 어쩌려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속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리고 몇 달 뒤 아내는 딸을 따라가듯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내를 보내고 몇 달 뒤 두 번째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 핸드폰으로 은행의 발림이 떴습니다. 출금 완료 1,000만 원. 그 시간 나는 김밥집에 있었습니다. 내가 누르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뛰어가 확인해 보니 몇 달 전 민석이 인감도장을 달라고 했던 그날 내가 서명한 서류가 통장 접근 동의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민석이 내 계좌를 조작하고 돈을 빼간 겁니다. 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내 돈 내가 빼간 거 맞지? 민석은 잠시 정적 끝에 싸늘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말에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소정이의 죽음을 내 손으로 조사하겠다고. 왜냐면 생각해보니 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정이, 그 아이의 장례식은 민석이 모든 걸 주도했고, 우리는 단 한 번도 관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 장, 진단서 복사본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소정이 직장 동료였던 유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김밥 싸서 회사로 보낸 적이 있어서 연락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유진은 내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근데 소정이가 죽었다고요?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너 그 얘기 못 들었구나. 교통사고 났다더라. 근데 혹시 그 전까지 소정이가 일한 회사에서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냐?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정이는 한참 전에 퇴직했어요. 남자 문제로 좀 안 좋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했다고? 그게 언제쯤인지 기억하니? 거의 1년은 넘었을 거예요. 사무실에선 소정이가 남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얘기 많았어요. 남자가 좀 이상했대요. 그 순간 내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딸은 그 남자에게 뭔가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얻기 위해 나는 직접 소정이의 장례식장을 맡았다는 화장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민석은 관을 열지도 못하게 했고 화장을 빠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의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화장터에 도착해 관리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김소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화장된 기록 있습니까?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김소정 씨요. 지난달엔 없는데요. 그 이름 자체가 최근엔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명자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소정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게 다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며칠 뒤 그 진실의 실체가 내 눈앞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 익숙한 느낌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소정이가 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초췌한 얼굴로 말없이 날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소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팔로 소정이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소정아 살아 있었구나.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소정이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정이는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아빠 그 사람 민석 처음엔 몰랐어요. 대기업 다닌다더니 알고 보니 백수였고 도박으로 빚까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임신한 걸 알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난 그땐 무서웠어요. 사랑인 줄 알았고 책임지겠다는 말에 속았어요. 소정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민석은 내 통장을 뒤졌어요. 적금, 예금, 보험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나중엔 사망보험금까지 드는 조건으로 죽은 척 하자고 했어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그런 협박을 당하고 그런 짓까지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그럼 그 사망극은 다. 소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연극이었어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휴대폰 해지하고 SNS 다 지우고 직장도 끊고 어디론가 끌려가 숨어 지냈어요. 세 번째 충격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너 그때부터 혼자 숨어 지낸 거야? 응, 아빠 정말 미안해 죽었다고 거짓말한 나 용서 못 하겠지.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죽은 게 아니야. 그게 전부야. 지금 살아있어서 난 괜찮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내 가슴 속 터져 나오던 감정들이 모두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정이는 말했습니다. 아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민석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뭐라고? 그 여자가 진짜 아내래요. 결혼식은 허울 뿐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그대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결혼, 그 딸의 가정,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은 살아 있었고, 하지만 이미 그 아이의 인생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딸의 모습은 그토록 해맑던 소정이가 아니었습니다. 눈 밑은 퀭했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이 그 아이를 무너뜨렸다는 걸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정아, 지금부터 아빠랑 같이 움직이자. 다시 그놈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딸은 망설이다. 내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김밥집을 닫았습니다. 평생 해온 일을 단숨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집안 가득 쌓인 서류와 문자 내역, 민석이 내게 들고 오게 했던 위임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흐름, 딸이 사망했다는 위장신고 정황, 모든 걸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딸은 심리상담과 병원 치료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회복해 나갔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정식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 심지어 혼인빙자죄까지 묶으면 징역 충분히 나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 민석, 지금쯤 웃고 있겠지. 우릴 속이고, 우리 집을 털고, 딸을 이용해 자기 인생을 세우고,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절대 안 됐습니다. 며칠 뒤 나는 카메라 하나 들고 민석이 사는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소정이가 알려준 주소였죠. 거긴 번듯한 아파트였습니다. 그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민석이랑 낯선 여자가 함께 내렸습니다. 나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여자는 배가 불러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석과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 그 웃음, 소정이가 받을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사진을 인화해 변호사에게 보여주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소장 접수하죠. 며칠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민석의 사기 행각, 서류 조작, 명예도용, 금전 편취, 그리고 소정이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자료. 민석은 처음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내가 왜 조사를 받아요? 그 여자 내가 도와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료가 쌓이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그의 표정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석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나는 딸과 함께 법정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 그 손을 나는 꼭 잡았습니다. 소정아, 오늘 끝내자. 지금까지 참았던 거 다 말하자. 법정 안엔 재판부와 검사,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아 있었고 코웃음을 치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하나씩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김만복 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자금 흐름, 위임장과 도장 사이, 소정이 명의의 보험 서류, 화장터 화장 기록 없음 증명, 심리치료 진단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석의 진짜 아내가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여자는 법정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저와 혼인 상태였으며 김소정 씨와의 결혼은 허위였습니다. 모든 건 보험금과 자산을 노린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진술에서 소정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살았던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고 책임져 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내고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심지어 제 가족까지 이용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이용이고 범죄입니다. 그리고 나도 일어섰습니다. 나는 김만복입니다. 딸 하나 믿고 평생 김밥 싸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사람 잘못 본 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내 딸한테 한 짓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비열한 짓입니다. 나는 법이 끝까지 그 사람 벌해 주길 바랍니다. 제발 제 딸 인생 제발 지켜주십시오. 그 순간 내 목소리는 터질 듯 떨렸습니다. 재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민석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딸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끝난 거지. 나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아빠가 지켜줄게. 지금은 양평의 작은 마을에서 딸 소정이랑 살고 있습니다. 김밥집은 접었습니다. 이제는 손목도 허리도 더는 버티지 못하겠더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침이면 소정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뚝딱 먹고 작은 텃밭에 물 뿌리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은 안 해도 딸은 알겠지요. 내가 그 아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다는 거요. 가끔씩 영자의 사진 앞에 앉아 말합니다. 당신 소정이 지금 잘 지내. 이제 그늘 없이 웃는다. 내가 잘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요. 예전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그저 위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압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아도 그 위로 꽃은 핍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소중하고 따뜻한 꽃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지금 혼자인 것 같고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는 것 같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상처가 가장 크지만 그 상처를 또 사람이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말벗 하나 없는 인생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긴 밤에 작은 불빛 하나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딸과 함께 웃습니다. 고맙습니다.